저는 원래 컴퓨터 잡지 기자를 오래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바탕으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정도에 그런 컴퓨터 관련 제품들과 역사들을 소개하는 채널을 만들려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니의 바이오라는 노트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애플의 맥북이 어떤 힙한 제품의 그런 상징으로 애플의 노트북들이 거론되는데요. 2000년대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고급스럽고 굉장히 힙한 그런 노트북의 대명사는 사실 소니의 바이오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소니가 바이오 사업을 2014년에 사모펀드에 매각을 하게 되면서 바이오는 더 이상 소니의 브랜드가 아니게 되었고요. 현재는 바이오 주식회사라는 이름의 별도의 회사가 바이오라는 브랜드의 컴퓨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ソニーから出ました。 소니는 1980년대에 MSX를 통해 가지고 개인용 컴퓨터 부분에 뛰어들었는데, 이 당시에 소니의 브랜드는 힙빗이라는 브랜드로 당시 MSX 머신들 중에서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라인업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안타깝게도 그 당시 MSX가 IBM PC나 다른 여타의 컴퓨터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서 여러모로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있었고, 시장이 8비트 컴퓨터에서 16비트로 넘어가면서 MSX는 완전 시장에서 사장이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서 소니의 개인용 컴퓨터 사업도 시장에서 철수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한동안 소니는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 말에 와서 바이오라는 이름의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의 바이오는 노트북이 아니라 데스크톱 PC 형태의 바이오였습니다. 근데 소니에서 만든 바이오는 초고호화 사양으로 나와서 당시 가격으로 한 50만 엔대, 지금같이라면 거의 한 1000만 원 이상 가는 그런 가격의 컴퓨터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 바이오가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기를 얻었고요. 그런 인기에 탄력을 받은 소니에서는 이듬해인 1997년에 노트북 PC인 바이오 노트북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모델 7의 최상위 기종의 가격 거의 60만 원 정도 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가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노트북들의 사양과 비교를 하면 어마어마한 고사양의 노트북이었고, 단 무게가 상당히 무거웠죠. 3kg 정도 했었으니까. 하지만 이 모델 7 계열들은 생각처럼 그렇게 아주 높은 인기를 끌지 못했고요. 바이오 노트북이 실질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거는 여러분이 밑에서 지금 이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 이 바이오 505부터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모델은 505의 3세대 모델인 R505인데요.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알려진 505는 이 R505부터이긴 해요. 바이오 505는 1997년 PCG505라는 모델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킹 스테이션이나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은 없었고요. 단순히 이렇게만 생겼었고, 대신에 CD롬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외장으로 빼서 크기를 줄이고 무게도 줄인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당시 무게가 약 1.4kg 정도였는데요. 그 정도 무게였으면 당시 노트북으로서는 엄청나게 가벼운 그런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초대 505가 1999년에 505V를 끝으로 단종이 되면서 N505라는 1.5세대적인 느낌의 모델이 나오고, 동시대에 Z505라는 2세대 모델이 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99년에 나왔던 Z505는 사실 이 505 라인업에서 좀 그다지 인기가 없었어요. 상당히 고급스럽게 생기긴 했었는데, Z505는 이 505보다 약간 더 크기가 컸거든요. 그리고 약간 더 무겁고, 그래서 505의 어떤 가볍고 그런 심플한 느낌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인기가 없었고요. 그 Z505는 나중에 결국 바이오 Z라는 최고급 프로그레시브 모델로 라인업이 분리돼서 나갑니다. 이 99년에 나왔던 Z505가 인기가 없자 2001년도에 3세대 모델인 바로 이 R505가 등장합니다. 이 R505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도킹 스테이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이 도킹 스테이션을 연결을 하면요, 한 대에 모시면 되는데요. 이 도킹 스테이션을 연결하는 것만으로 뭐 DVD 롬 드라이브나 플로피 디스크 뒤에 보시면 포트 리플리케이터 같은 개념으로 USB 1394 포트, 그다음에 네트워크 포트 이런 것들이 다 있죠. 프린터, 시리얼까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하더라도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외부에서 뭐 프로피 디스크를 연결하거나 뭐 CD에 뭘 넣거나 이런 작업들은 사실 잘 하지 않았고요. 그런 것들은 거의 집에 들어와서 하는 그런 작업이었죠. 그 기능들이 전부 노트북에 들어가 있으면 당시로서 너무 무거웠어요. 얼마나 무거웠냐면 제가 하나 예를 보여드리면요. 얘는 2000년대 초반에 나온 바이오의 그 최상위 모델 중에 하나인 바이오 GRT라는 모델인데요. 뭐 거의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고 DVD, RW 시작해서 TV 튜너나 당시로서는 좀 고급 노트북밖에 안 들어갔던 모바일 GPU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노트북은 뭐 바이오에서 가장 무거운 노트북이긴 한데요. 거의 3.7kg 정도 됩니다. 이 노트북만 가지고 어댑터까지 같이 들고 다니면 거의 뭐 5kg에 육박하는 그런 무게의 노트북이었고요.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R505는 도킹 스테이션과 함께 연결을 했을 때 무게가 약 2.8kg 정도 되는데 도킹 스테이션을 제외한 노트북 본체만의 무게가 1.7kg 정도입니다. 1.7kg면 당시에서는 상당히 가벼운 무게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 상당히 인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열었을 때 되게 심플하죠. 심플하고 상당히 키보드도 좋은 편이었고요. 여기에 뭐 PCMCI의 슬롯이나 네트워크 포트도 본체에 다 달려 있고, 보시면 메모리 스틱도 넣을 수 있고 USB 단자도 기본적으로 한 개 있어요. 그래서 이 노트북 R505가 상당히 히트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이 팔렸었고요. 바이오의 가장 히트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오 505 시리즈에 뭐 도킹 스테이션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되게 정착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도킹 스테이션은 이 3세대 모델의 R505만 있었던 거고요. 이 505 라인은 2003년에 V505를 끝으로 단종이 되다시피 했고요. 대신에 이 V505에 이어서 나오게 된 다음 505 모델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 되게 작죠? 뭐 이 포치부터가 굉장히 작죠? 제가 노트북이 나왔습니다. 크기 볼까요?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B5 사이즈죠. 아주 심플하게 키보드도 돼 있고 디자인도 이뻐요. 그렇죠? 그리고 트랙 포인트. 이 모델은 바이오 X505, 모델명은 바이오 505 익스트림이라는 모델인데 2003년 12월에 X505가 등장했고요.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얇습니다. 가장 얇은 곳의 두께가 1cm가 안 됩니다. 9.7mm. 무게도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가볍습니다. 무게가 800g이 안 되죠. 이렇게 가벼운 모델이 2003년에 등장했어요. 2003년. 2013년도 아니고 2003년. 물론 이 모델은 2004년에 나온 이제 최종 모델인 X505CP라는 최상위 모델인데요. 이게 정말 대단한데 안타깝게도 이게 505 라인업의 마지막 모델입니다. 이 노트북이 이렇게 얇고 가벼운데, 사실 이걸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맥북 에어 1세대 모델이고요. 바로 스티브 잡스가 서브봉트에서 꺼낸 그 노트북이 바로 이겁니다.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노트북 시장의 판도를 바꿨는데, 사실은 이 맥북 에어는 스티브 잡스가 이 X505에 상당히 쇼크를 받고, 그래서 그 충격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얇으냐면요, 비교 되시나요? 보시면은 맥북 에어 하고 두께가 비슷해요. 맥북 에어는 2008년에 2007년 말에 이제 이 첫 모델이 나왔는데 뭐 5년 가까이 빠르게 나온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맥북 에어만 기억하고 이 X505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X505는 가격이 매우 비쌌습니다. X505 CP는 마지막 모델에서 사양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25만엔, 당시에 2004년도에 25만엔이니까 뭐 지금 가치로 하면은 거의 뭐 500만 원 이상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바로 전 모델이었던 최초의 X505는 가격이 뭐 35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쌌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손대기 좀 쉽지 않은 모델이었고요. 이 모델은 평가에 비해서는 많이 팔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메인 노트북이 아닌 서브 노트북이거든요. X505 CP
이 마지막 모델조차도 프로세서가 펜티엄 1.1기가에 메모리가 512MB가 온보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CPU도 전부 온보드 되어 있고 CPU도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양이 낮은 컴퓨터를, 이 당시로서도 이게 높은 사양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사양이 낮은 컴퓨터를 단지 가벼움, 이 휴대성을 얻기 위해 가지고 산다? 조금 선택하기는 쉽지 않겠죠.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이 505 모델의 뭐 사실 단종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고요. 뭐 소니로서는 고급 모델로 505를 가져가고 싶었나 본데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505는 X505를 끝으로 단종이 됩니다. 저는 이 바이오 C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어요. 바이오 C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98년도에 첫 모델이 등장을 했습니다. 뭐 가장 큰 혁신은 이 카메라가 달려 있었다는 거. 근데 이 카메라가 달려 있는 게 지금은 뭐 모든 노트북에 사실상 거의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요. 1998년도에는 사실 디지털 카메라조차 그다지 보급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있는 사람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트북에 카메라가 달려있다? 뭐 당시로서는 되게 혁신적이죠. 그리고 이 C1의 또 다른 장점은 뭐 가볍고 작은 크기죠. 크기 보시면요, 옆 길이는 B5 사이즈이긴 한데요, 이 세로가 15cm 밖에 안 됩니다. 15cm, 25cm. 두께도 상당히 얇고요, 당시로서는. 이렇게 작은 크기인데도 뭐 있을 건 다 있어요. 보시면 뭐 PCMCI의 슬롯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스틱, USB도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뭐 모니터 출력, 마이크 입력이나 뭐 외부 스피커 출력,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i1394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을 거 다 있죠. 있을 거 다 있는데도 이 크기에 상당히 무게도 가볍고, 키보드도 뭐 상당히 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C1의 문제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 액정이 비네거 신드롬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맛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바이오 C1에 쓰인 이 액정은 샤프에서 만든 액정이었는데, 이 액정이 원래 샤프의 그 포스 단말기 등에 좀 많이 쓰이던 그런 액정을 여기에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액정이 이렇게 비네거 신드롬을 일으키는 게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점을 가진 액정이었습니다. C1의 이 2세대, 3세대 모델들의 경우는 거의 사용하면 10년 이내에 무조건 이렇게 비네거 신드롬이 발생을 하는 케이스가 많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힌지가 좀 약했어요. 뭐 이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힌지가 고장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오 노트북의 하나의 또 문제점이 배터리가 상당히 빨리 맛이 갑니다. 또 뭐 결국 제가 중고로 가긴 했는데, 배터리를 한번 분해해서 다시 재생을 해가지고 썼었나 본데요. 셀 자체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서 배터리가 빨리 맛이 가고, 그래서 이 배터리를 여분을 많이 구해놨으면 모르겠는데, 뭐 지금 바이오 C1의 배터리가 뭐 판매될 리가 없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재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초에 나왔던 98년도에 그 C1은 펜티엄이 탑재된 펜티엄 3였던 것 같아요. 예. 펜티엄 3가 아마 탑재된 모델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전력 소모의 그 문제가 굉장히 좀 이슈였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모바일 CPU들이 발전을 안 한 상태였고, 사실 노트북의 가장 큰 어떤 장벽 넘어야서는 사용 시간이었는데, 당시 노트북들 대부분이 2시간을 못 썼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 배터리 기술도 그때는 그렇게 발전을 못했지만 CPU가 전력을 많이 소모했기 때문이고, 하드디스크를 다 썼기 때문에 스핀들이 무조건 1개 이상 있었기 때문에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2세대 모델부터 저전력 CPU 시장을 창조했다고 할 수 있는 트랜스메타의 크루소를 장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 크루소라는 회사가 사실상 없어져서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90년대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이 크루소라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이 크루소는 이건 리눅스를 만든 리누스 토발즈 씨가 한때 근무를 했었던 회사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있었고, 트랜스메타는 이제 펍을 갖지 않는 펍레스의 회사인데 CPU만 설계를 해서 판매를 하는 회사였습니다. 트랜스메타의 크루소라는 CPU는 지금은 되게 일반화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클럭을 조정해가지고 전력 소모를 억제하는 그런 저전력 기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뭐 레디 부스트니 뭐 인텔 스피드 스텝이니 이런 이름으로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기술을 제일 처음 개발해서 적용한 CPU는 트랜스메타의 크로스오고요. 안타깝게도 크로스오는 성능에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기 들어간 크로스오는 800MHz의 굉장히 빠른 CPU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느렸어요. 뭐 800MHz짜리 모델이 뭐 펜티엄 3 400MHz보다 느렸었습니다. 거의 뭐 클럭에 똑같은 클럭 대비 인텔 CPU에 뭐 말로는 한 60%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체감상으로는 거의 절반 이하의 성능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도 많이 개선이 되긴 했는데, 그렇게 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크루소는 RISC 방식의 CPU였는데 RISC 명령어를 CISC로 에뮬레이션하는 그런 방식의 CPU였습니다. 인텔의 명령어를 에뮬레이션 해가지고 처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에뮬레이션을 하니까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후기 모델에 가가지고는 거의 인텔 동급 인텔 CPU 대비 80% 정도 성능까지 나왔었는데, 이 실제 크루소가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이 초기 모델들입니다. 처음 크루소가 나왔을 때는 저저력 CPU 시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저력 CPU를 사용하려면 크루소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선택을 했었고요. 근데 선택을 하고 보니까 너무 성능이 떨어져서 도저히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망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후 곧바로 인텔에서 이 크루소를 겨냥한 펜티엄 M이라는 저전력 모바일 GPU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나오면서 이제 크루소를 굳이 쓸 이유가 없어졌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인텔 펜티엄 M으로 많이 옮겨갔고요. 크루소 CPU를 마지막까지 사용한 회사는 샤프밖에 없는데요. 샤프에서 내는 크루소의 후기 CPU들을 사용한 그런 제품들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크루소만큼 그렇게 성능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오명을 쓰긴 했죠. 다시 이제 바이오 C1 얘기로 넘어오면, 이 모델은 이제 3세대 모델인데요. 2000년대에 나온 3세대 C1 VJ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부터 CPU가 크루소로 바뀌게 되었어요. 다음에 2002년에 4세대 모델인 C1M 시리즈가 발매가 되는데요. 이 C1M에 가가지고는 이 C1을 좀 더 좀 대중적인 모델로 만들려는 목적이었는지 케이스를 플라스틱으로 바꿔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플라스틱으로 바꾸게 되면서 저도 C1M은 안 샀는데요. 이제 마지막 모델 C1 MSX를 끝으로 단종이 돼버렸는데, C1M은 뭐 사진을 보면 잘 모르는데 실제로 만져보면 굉장히 싼 티가 납니다. VJ의 이 마그네슘 케이스에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은 전혀 없고요. 굉장히 싼 티 나는 모델이었고, 그래서 바이오 C1M 계열은 인기가 좀 없었고, 그때는 이미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소형 모바일 노트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 C1이 나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결국은 바로 얘 때문이죠. 도시바에서 만든 리블레토라는 모델인데, 얘는 리블레토 50 모델이고요. 뭐 보시면 뭐 G1보다 약간 더 작죠. 근데 뭐 풀 키보드에 액정도 있고 상당히 좋아요, 이것도. 근데 이 전에는 사실 이런 크기의 노트북들이 없었고요. 그 전에는 이런 것들이 주류였죠. 이것도 아마 보신 분도 있고 뭐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얘는 휴렛패커드에서 만든, HP에서 만든 200LX라는 뭐 도스가 구동되는 머신입니다. 이런 컴퓨터를 팜탑 컴퓨터라고 하는데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뭔가 이동형 모바일 디바이스를 만들려고 하면 윈도우가 돌아가는 머신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뭐 성능적인 부분도 있고 뭐 전력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하는 이런 형태의 팜탑 컴퓨터들이 인기가 있었고요. 이런 게 주류였는데, 1996년도에 도시바에서 갑자기 이 리블레토 리브 20이라는 모델을 내놓죠. 근데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시장에. 왜냐하면 물론 리브 20은 도스 머신이긴 했는데 윈도우 3.1로 돌아가긴 했고요. 이런
크기에 뭐 도스, 윈도우 이런 게 돼요. 그리고 키보드도 전부 다 풀 키보드고,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사실 인기가 있긴 했어요, 이 제품이. 특히 이제 이 당시에는 보험 설계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블레토가 등장하면서 저런 소형 PC들에 대한 수요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나왔던 게 바로 이 바이오 C1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이오 C1은 뭐 여러 한계 때문에, 뭐 지금이었으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뭐 성능을 더 이상 향상시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뭐 소니에서도 결국 이런 계열의 라인업을 일단 포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C1, 그 다음에 바이오 505 이 라인업을 포기하게 되면서 이제 소니는 좀 다른 형태로 모바일 노트북의 라인업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건 바이오 SR이라는 모델인데, 어떻게 보면은 505랑 바이오 C1을 계승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SR은 이렇게 하단하고 상단이 이렇게 분리된 형태의 디자인으로 상당히 좀 인기를 끌었고요. 지금 봐도 이쁘죠? 보시면 위쪽은 뭔가 바이오 C1의 냄새를 풍기고, 아래쪽은 약간 505 같은 그런 냄새를 풍기죠. 이런 모델로 이 B5보다 뭐 B5네요. 예. B5 사이즈의 이 노트북에 전념하는 걸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제가 기억하는 2001년 정도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 SR을 시작으로 해서 이런 SR 계열의 노트북들이 이제 주력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SR 모델의 뒤를 이어가지고 나온 게 바이오 SRX라는 모델인데요. 얘는 SRX3고 이건 동시대에 나왔던 SRX7이라는 모델입니다. 3와 7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SRX3는 일단 CPU가 셀러론 계열이었고요. 블루투스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SRX7은 셀러론이 아닌 그냥 펜티엄 3 계열의 CPU에 블루투스가 내장되어 있는, 그래서 SRX7이 좀 더 고급스러운 모델이고 3는 보급형 모델,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SRX는 뭐 지금 봐도 상당히 예쁘고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해요. 크기도 작고 열어보면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키보드도 상당히 치기 편했고요. 이 당시에 제 주변에도 이 SRX7을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는 요 B5 사이즈 노트북 중에서는 뭐 거의 이 SRX7이 독보적인 위치였고요. 뭐 이거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무게도 상당히 가벼웠습니다. 예, 바이오 SR은 무게가 상당히 가볍죠. SRX7 무게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쵸? 지금 기준으로 상당히 가벼워요. 그리고 가볍고 모든 게 다 됐으니까 거의 CD롬 빼고는 있을 게 다 있었거든요. 이 노트북은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요. 인기가 많았는데 또 불구하고 라인업이 오래 유지되지 않았고요. 바이오에서는 결국은 이 SRX 모델을 단종을 시킵니다. 2003년에 이 SRX랑 아까 바이오 C1, 바이오 SR 이 세 가지 모델을 사실상 통합시킨 바이오 TR이라는 모델이 나옵니다. 예, 조금 무겁지만 그래도 가볍죠. 이 바이오 TR이라는 모델로 이제 합체가 됐어요. 이제 SR, SRX, 그다음에 바이오 C1 이런 모델들이 다 이 TR로 통합이 됐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뭐 키보드도 상당히 큼직큼직하죠. 대신에 요 좀 작지만 이것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얘의 굉장히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모션 아이 바이오 C1에 있던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고요. 심지어 DVD-롬이 달려 있습니다. 예, 이게 장점이에요. 이 B5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DVD-롬도 달려 있고 CPU도 당시로서는 상당히 빠른 편이었고요. 이 TR은 사실 이 한 모델로 단종이 됐고요. 왜 단종이 됐냐면 이 TR이라는 자체가 이후에 나오게 된 바이오 모델 T의 사실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모델 T는 이 TR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됐고요. 이 TR 이후에 2004년도에 나오게 된 게 바이오 TX라는 모델이었는데 약간 좀 과도기적인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TX도 똑같이 카메라 ODD를 장착한 B5 사이즈 노트북으로 2005년도에 나왔네요. 예,
나왔고 액정 크기를 대신에 11.1인치로 키웁니다. 이 TR만 애들도 액정이 10인치 액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베젤 사이즈가 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10인치 액정이었는데 바이오 TX부터 액정이 11인치로 바뀝니다. 11.1인치로. 그런데 이제 TX는 뭐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그런 모델이었고요. 뭐 가장 큰 문제가 바이오 TX는 제가 지금 실기는 안 갖고 있는데 메모리가 1기가까지밖에 안 되고요. 바이오 TX에는 그 악명 높은 코어 솔로 CPU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코어 2가 아닙니다. 코어 2가 아니라 코어 1 솔로 CPU입니다. 그래서 뭐 성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 자체도 안 되고, 바이오 TX에 이어서 어떤 그 바이오 T 시리즈의 기준을 잡았다. 앞으로 그 이후에 나온 바이오들의 어떤 큰 영향을 준 모델이 2007년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바이오 TZ라는 모델입니다. 얘는 이제 TZ의 하위 모델은 TZ50인데, 제가 TZ의 상위 모델은 90도 가지고 있는데, 제 갖고 있는 90 워낙 많이 써가지고 여기에 다 깨지고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이거는 상태가 뭐 거의 새 거래 가지고 이 제품으로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요. 그래서 이 바이오 TZ는 2007년도에 나왔는데 상당히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뭐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왜 혁신적인 모델이냐면, 일단 보시면 크기가 B5에서 약간 커졌죠. 크기는 약간 커졌지만 무게는 사실 별로 안 무겁습니다. 무게를 보시면 무게가 1.2kg밖에 안 돼요. 상당히 가볍죠. 네, 배터리를 장착한 상태에서 1.2kg입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ODD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ODD 있고 외부 모니터 출력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PC카드 슬롯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뎀, 랜카드, 모뎀, 랜포트, 그 다음에 1394 포트 다 있고, USB도 2개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메모리 카드 슬롯도 있고 SD 카드 슬롯도 있어요. 위에가 메모리 카드, 아래가 SD 카드. 뭐 외부 스피커 출력이랑 마이크 입력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와이파이도 기본 내장되어 있죠. 그리고 AV 버튼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모델의 또 하나의 장점은 안테나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원세그라고 우리나라 치면 DMB입니다. 네, DMB가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DMB로 트래비도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여기 좀 카드 모양의 아이콘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펠리카라고 소니에서 개발한 뭐 RFID랑 좀 비슷한 형태의 그런 건데, 우리 교통카드 같은 그런 것, AD라고 일본에 있는데, 뭐 교통카드나 지금 요즘에는 일본에 뭐 전자 서명카드나 이런 거를 인식시킬 수 있는 그 포트입니다. 여기에 딱 카드를 대면 카드가 인식이 돼요. 비접촉식으로. 놀랍죠? 이런 기능까지 다 있고, 심지어 지문 인식도 있어요. 모니터 보면 아셨겠지만 11.1인치고 위에 모션 아이 카메라도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트북은 이 B5보다 약간 큰 사이즈인데, 서브 노트북 사이즈인데 모든 게 다 있어요. 올인원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노트북은 TZ는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아마 거의 제일 많이 팔린 바이오 모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2개나 샀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혁신적인 그런 모델이었고요. 안타깝게도 이 TZ는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좀 문제점이 뭐였냐면, 좀 2007년이라는 시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CPU는 쿼터 듀오 모델을 썼는데 보드가 칩셋상의 문제 때문에 일단 메모리를 2기가 이상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DDR2 방식의 메모리를 쓰고, 보드의 뱅크 문제 때문에 메모리가 2기가 이상 메모리가 아예 인식을 안 해요. 고용량 메모리를 단다 그래도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모델에서는 메모리 2기가 이상 장착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 모델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힌지 쪽 부분에 이 액정하고 연결된 이 부분이 파손이 되게 쉽게 됩니다. 이게 플라스틱이어가지고 너무 쉽게 파손이 되고요.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그리고 뭐 이때만 해도 아직 SSD가 비쌌으니까
하드 내장 모델이라는 거. 저는 뭐 다 SSD로 나중에 바꾸긴 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SSD 연결을 해도 이 하드디스크가 파타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속도에 한계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모델이고, 또 한 가지 약간 문제점이라 그러면 이 후속 모델의 이야기인데요. 이 바이오 TZ의 후속 모델인 바이오 TT는 그런 여러 가지 성능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이 안에 심지어 지상파 테레비, 그러니까 HD 테레비 튜너까지 내장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성능을 가진 노트북이었는데 이 디자인의 이 색상을 버리고 되게 이상한 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이오 TT는 디자인이 굉장히 구려요. 그래서 디자인이 구렸기 때문에 바이오 TT는 뭐 인기가 있어도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TZ가 바이오 TT를 이어서 바이오 3세대의 T 시리즈로 이어졌고요. 그 바이오 T 시리즈는 지금도 현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후계 모델들이. 그래서 바이오의 여러 모델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라인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상당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요걸 소개해야 되는데, 얘가 바로 바이오 Z죠. 뭐 키보드도 완벽하고요. 이제 리눅스를 깔아놔서 보시면 이런 지금 뭐 애플 노트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의 이런 키보드, 이 형태가 사실 아까 TZ에서도 보셨는데 사실 소니가 제일 먼저 도입한 겁니다. 좀 이제 와서 얘기지만 애플은 노트북에 있어서는 여러 면에서 그 소니 바이오를 많이 배치하긴 했어요. 그래서 바이오에 들어갔던 많은 것들을 사실 베껴서 넣었고요. 하지만 결국은 뭐 바이오는 분리가 돼가지고 좀 바이오 주식회사로 독립을 하긴 했었지만 예전 같은 그런 브랜드력은 없고, 바이오하고 있던 그런 브랜드력은 지금은 애플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바이오 Z는 프로듀싱 모델이기 때문에 뭐 거의 모든 게 다 있고요. 완벽한 노트북입니다. 이 모델은 2007년에 나온 2세대 바이오 Z인데 2세대 바이오 Z 2007년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메모리도 16기가까지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요. CPU도 당시 코어2 듀오 모바일 CPU 중에서는 최상위 모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드도 뭐 SSD로 쉽게 바꿀 수 있게 돼 있고, 지금도 현역으로 쓸 수 있는 노트북이에요. 13년 전에 나온 모델이니까. 그 정도로 이 바이오 Z라는 그런 모델의 어떤 가치? 그런 부분은 상당히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가 돌아가면요. 2005년 그 정도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리가미 프로젝트라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윈도우즈 XP를 기반으로 한 타블렛 PC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UMPC라는 그런 개념을 그때 내놓게 되고요. UMPC의 개념을 내놓고 얘가 나옵니다. 얘 보신 분 있으신가요? 얘는 FMB U50이라는 후지츠에서 만든 노트북인데요. 이렇게 돼서 여기서는 이렇게 콕콕 찍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트랙 포인트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돌리면 노트북처럼 쓸 수 있고, 굉장히 작죠. 얘가 세계 최초의 UMPC입니다. UMPC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처음으로 나온 실제 UMPC 인증을 받은 최초의 모델이 바로 얘고요. 얘가 나오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보시면 원세그 DMB도 되고요. 상당히 괜찮아요. 얘도. 근데 CPU가 좀 너무 안 좋아서 그렇지. 얘에 들어간 CPU는 아직 아톰이 나오기 전에, 아톰을 표방하기 전에 나왔던 인텔의 모바일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능이 떨어지고요. 얘가 나오면서 이제 UMPC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소니에서도 UMPC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소니에서는 사실은 이런 애가 있었어요. 얘는 바이오 U101이라는데 이제 바이오 타임 U 시리즈죠. 바이오 U 시리즈의 바이오 U1, U2, U3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게 U101인데요.
아닌가? U3는 안 나왔나? U1, U2 그 다음에 U101이네요. 네. 바이오 U1의 경우는 크루소를 썼고요. U2도 크루소를 써서 성능적인 문제가 좀 컸고, 그래서 이 U101이 3세대 이 U인데, 이 U101에 와서는 CPU를 펜티엄 M600MHz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크루소 때문에 생기는 그런 성능적인 이슈들이 없어지고 상당히 좀 쓸만한 장비로서는 노트북이 됐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좀 쓰기가 좀 문제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메모리 1기가까지 올릴 수 있고 상당히 괜찮아요. 이 모델도 이쁘잖아요. 크기를 보세요. 정말 작죠. 이렇게 작은데 성능 좀 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무게를 보시면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1kg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 상당히 인기가 많았고요. 만화가인 마법 선생 내기만으로 유명하신 아카마츠켄 선생님도 이 노트북을 거의 10년 이상 현역으로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트북은 이 U 시리즈는 일단 그는 UMPC란 개념이 있기 전에 나왔던 노트북이고요. C1 모델이 아까 보여드린 TR이랑 바이오 T 타입으로 통합이 되면서 좀 더 작은 형태의 노트북의 라인업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게 이런 U 시리즈였습니다. 근데 이 U101을 끝으로 일단 이 U 시리즈가 없어지는가 했었는데요. 놀랍게도 아까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얘가 나온 다음에 바로 얘가 나옵니다. 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생긴 모델. 이거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터미네이터 시리즈 중에 터미네이터 뭐 나중에 부정되긴 했지만 터미네이터 4탄인 미래전쟁의 서막 시작이었나? 예, 크리스찬 베일이 나왔던 터미네이터에 바로 이 모델이 나옵니다. 예, 크리스찬 베일이 이걸로 해킹을 해가지고 문을 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터미네이터에 등장했던 노트북이고요. 이 UMPC에 인증을 받았죠. 그리고 보시면 더 작아요. 예, 엄청나게 작죠. 엄청나게 작고, 그러면서도 뭐 키보드는 다 있고요. 뭔가 노트북이라기보다는 타블렛 같으면서도 약간 휴대폰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모델인데, 이 사이즈에 뭐 거의 뭐 있을 거 다 있고요. USB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CF 슬롯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와이파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안테나를 잃어버렸는데 이 안테나를 통해 가지고 UMB, 아니면 원세그, 그러니까 DMB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뒤에. 그래서 카메라 촬영도 됩니다. 모든 게 다 되는 노트북이고, 블루투스도 되고요. 상당하죠. 이 바이오 UX 시리즈가 나왔는데, 사실 이 바이오 UX는 그다지 인기는 없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오리가미 프로젝트로 나왔던 모든 노트북이 사실 그다지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그때는 2005년, 6년 이때였고, 그때는 PDA가 엄청나게 붐이었던 때예요. 그리고 막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의, 그런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을 가진 기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였고요. 근데 이미 2005년, 6년 정도 되면 뭐 PDA 붐 자체가 포켓 PC 쪽으로 많이 옮겨간 상황이었고요. 포켓 PC는 윈도우 모바일 장착한 그런 제품들인데, 뭐 포켓 PC만 가지고도 웬만한 거는 다 됐습니다. 그때도 이미 동영상도 다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뭐 동영상을 보고 뭐 음악을 듣고 이런 것만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사실상 사라졌지만 PMP라는 그런 동영상 전용 휴대용 머신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바이오 UX 같이 윈도우가 완벽하게 돌아가는 이런 작은 기기들에 대한 수요가 사실 조금 없긴 했어요. 그래서 뭐 완성도에 비해서는 좀 성공 못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UX가 2007년까지 나오다가요, 결국은 뭐 단종이 됐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정말 충격적인 제품이 나오죠. Going mobile. 기억하시나요? 이 모델? 네, 바로 청바지 뒷주머니에 들어가는 그 노트북입니다. 바이오 P. 2009년도에 나왔는데요. 보시면 엄청 작아요. 그래서 24cm에 세로는 10cm 조금 넘네요. 11cm 정도. 굉장히 작아서 진짜로 주머니에 들어가고요. 호주머니, 바지 뒷주머니에 정말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키보드도 풀 키보드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 포인트도 있고, 그다음에 무선 인터넷도 당연히 되고요. 블루투스 되고, 상당히 뭐 혁신적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USB도 다 있고, 무려 USB도 2개나 있죠. 근데 이 제품이 나왔을 당시에 아까 보여드린 맥북 에어가 2007년 말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얘가 등장을 하고 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009년 4월이었나 5월이었나 발매가 됐는데 엄청나게 팔렸어요. 일단은 뭐 관심도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때는 전 세계적인 쇼크를 줬었거든요. 그 광고만으로. 근데 이 제품이 사실은 넷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넷북의 붐이었던 시기였고요. 넷북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아톰 CPU를 사용을 했는데, 아톰 CPU를 사용하면서 윈도우즈 XP 라이센스를 싸게 받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 소니의 여러 노트북 라인업상 사실 넷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라인업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CPU를 아톰 기반으로 하고 뭐 일단 넷북이다 보니까 이 제품은 어마어마하게 성능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 아마 성능으로 치면 거의 갤럭시 S3보다도 안 좋을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고요. 거기에서 윈도우를 돌려야 되니까. 그래야만 윈도우 XP는 뭐 SSD에 설치를 하면 쓸만한데, 뭐 윈도우 비스타 깔려 나왔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중에 XP로 바꿀 수 있긴 했지만, 윈도우 7은 정말 느립니다. 그리고 윈도우 10은 거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느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성능적인 부분들은 사실 설계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극복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런 성능적인 문제들 때문에 워낙에 비판을 많이 받았고, 비판을 받게 되니까 결국 어느 정도 개선을 한 제품을 다음에 내놓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가장 큰 문제인 CPU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엄청난 임팩트에 비해서는 1년 5개월 만에 단종된 단명한 기종입니다. 저는 여기 이제 리눅스를 깔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리눅스 깔아가지고 쓰면 상당히 좋아요. 왜냐면 일단 가볍고요, 작잖아요. 이게 얼마나 가볍냐면요, 무게가 이거밖에 안 된다. 700g도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무게도 가볍고 크기도 이렇게 작고 전혀 뭐 들고 다니는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쓸만합니다. 사실 뭐 리눅스가 됐건 뭐가 됐건 이런 PC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PC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저도 상당히 오랫동안 썼던 맥북 12인치 같은 경우도 뭐 1.1kg 정도 되는데 1.1kg도 부담이 돼요, 솔직히. 그리고 그 크기도 부담이 되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무게도 가볍지만 크기가 일단 부담이 안 돼서 뭐 간단하게 갖고 다닐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었고, 뭐 CPU의 어떤 성능적인 부분을 빼고는 완벽한 모델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너무 그런 이제 성능적인 부분에서 당시에는 뭐 대안도 사실 없었고요, 윈도우 말고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은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명한 것도 굉장히 아쉽고, 더 아쉬운 거는 이 제품이 단명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당시에 리먼 쇼크가 터져가지고 리먼 쇼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이 있었는데, 이미 그때는 넷북이 상당히 대세였는데 리먼 쇼크로 세계 경제 위기가 오다 보니까 넷북의 수요가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은 한 50만 원, 60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넷북들. 근데 그 넷북들의 성능이 사실 얘하고 거의 동급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가격이 거의 100만 원 정도 했고요. 2배 가격을 주고 얘를 사느니 그냥 뭐 아수스 EPC 같은 거 사는 게 낫죠. 그러니까 결국 그 넷북 라인업에서 너무 경쟁력이 없었고요. 선택을 받지 못하고 이거 한 10만 원 주고 노트북을 살 거면 이걸 사느니 제대로 된 성능을 가진 노트북을 사는 게 나으니까 결국 여러 가지 약재가 겹치면서 단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P가 단종이 된 이후로 소니는 이런 형태의 노트북을 만들지 않습니다. 예, 만들지 않는 이유는 그렇죠. 이 이후에는 스마트폰이 대세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드는 게 그냥 스마트폰을 만드는 게 나으니까요. 그래서 이 소니의 뭐 크게 봐서 바이오까지 바이오의 초소형 모바일 노트북 라인업은 이 바이오 P에서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얘기하고자 한 소니의 바이오의 모바일 노트북 라인업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이외에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제품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소니의 크리에들 PDA였던 클리에라든지 아니면 아까 보여드린 뭐 도시바 리블레토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뭐 샤프의 무라마사 시리즈 뭐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샤프 무라마사. 이것도 되게 얇고 작죠? 네. 얘도 2004년 정도에 나왔던 모델인데요. B5 사이즈에 무라마사는 다른 것보다도 무게로 승부를 했던 제품입니다. 샤프가 참 욕을 많이 먹고 결국 망했는데 참 대단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었어요. 보시면 정말 가볍죠? 1kg 안 되죠? 예, 2004년도에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여러 가지 옛날 기계들 뭐 꼭 이런 바이오 뭐 무라마사 리벌트 이런 얘기뿐만 아니에요. 뭐 팜 PDA라든지 아니면 뭐 좀 더 가면은 뭐 옛날 이상한 하드웨어들 아까 보여드렸던 뭐 HP 200LX 200LX 다시 보여드릴까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하니까 좀 뭔가 그럴싸한데 네. 이런 하드웨어들의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뭐 관심이 없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말을 빨리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천천히 부담되지 않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 다음부터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